안녕하세요. 전기기능사 이론시험. 혼자 공부하시려면 좀 막막할 때가 있으시죠? 네, 그렇죠. 양이 워낙 많으니까요. 특히 그 방대한 전기설비 규정이나 복잡한 회로 이론 같은 거요.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학습 자료로 삼고 계신 그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있잖아요. 아, 네네. 거기 올라온 25년 4회차 기출문제 중에 몇 개를 저희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의 독학길에 좀 든든한 가이드가 되어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특히 전기기능사 시험은요, 이게 단순 암기보다는 기본 원리나 규정의 왜, 이걸 이해하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왜 그런지가 중요하죠. 네, 오늘 분석할 문제들도 보면 한국전기설비규정, 그 KEC나 전기기기의 기본 작동 원리 이런 거에 관한 게 많아서요. 한번 제대로 이해해두면 다른 문제 풀 때도 분명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이 7문제, 이걸 통해서 관련 개념을 확실히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걸로 하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에 25년 4회차 54번 문제부터 60번까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54번인데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우리가 줄여서 KEC라고 많이 하죠. 네, KEC. 이 KEC에 따른 저압 가공전선의 시설 기준 중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보기가 상당히 구체적이네요. 1. 나전선 사용은 제한된다. 2. 400V 이하에서는 지름 2.6mm 이상 경동선. 3. 400V 초과 시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사용. 4. 400V 초과하고 시가지 외에서는 4.6mm 이상 경동선 사용 가능. 어떤 점을 좀 봐야 할까요? 네, 이 문제가 좀 여러 기준이 섞여 있어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핵심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전압 기준, 그러니까 400V 이하냐 초과냐. 둘째는 시설 장소, 시가지냐 시가지 외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 가능한 전선의 종류와 굵기. 이 세 가지를 정확히 매칭하는 거죠. KEC 규정에 보면요. 사용 전압이 400V를 초과하는 저압 가공 전선에는 원칙적으로 절연 전선이나 다시명 전선 아니면 케이블 이런 걸 사용해야 해요. 절연된 거요? 네. 근데 여기서 보기 3번을 한번 보세요.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그러니까 DB 전선을 사용한다고 돼 있잖아요. 네, 인입용이라고 딱 써 있네요. 그렇죠. 이 DB 전선은 이름 그대로 오교에서 건물로 전기를 끌어들일 때 쓰는 인입선에 주로 쓰는 전선이에요. 일반적인 가공 전선로 전체에 사용하는 전선하고는 종류가 좀 다릅니다. 아하, 그래서 400V 초과 가공 전선에 인입용 전선을 쓴다는 이 3번 설명이 규정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이게 틀린 답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전선마다 다 정해진 용도가 있고 가공선로에 써야 할 전선이랑 인입선에 쓰는 전선은 다르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냥 절연 전선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정확해요. 그럼 보기 1의 나전선 사용 제한이나 2번, 4번의 전압과 장소에 따른 경동선 굵기 기준 같은 건 맞는 규정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저압이라도 가공선에는 안전 때문에 나전선, 그러니까 절연 피복이 없는 전선 사용을 아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고요. 또 전압이나 설치 장소, 시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요구되는 최소 전선 굵기가 달라진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죠. 그렇군요. 이런 규정들이 결국 다 안전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이 세부 기준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전선 하나 잘못 고르면 그냥 바로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겠네요. 정말 꼼꼼히 봐야겠어요. 네, 그렇죠.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가서요. 이번엔 설비 규정이 아니고 기기의 작동 원리에 대한 질문이네요. 55번입니다. 삼상 유다 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보기로는 1. 전압, 주파수 변경, 2. 3개 단자 중 2개 단자 교체 접속, 3. 기동 보센기 사용, 4. 델타 Y 결선 변경, 이런 것들이 있네요. 이건 어떤 원리로 접근해야 할까요? 삼상 유도 전동기. 이게 회전하는 근본 원리는요. 삼상 교류 전원이 만드는 회전자기장 때문이에요. 회전자기장? 네. 고정자에 삼상 전원을 딱 넣으면 각상의 전류가 위상차를 가지고 흐르면서 마치 자석이 막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요. 이 회전자기장의 방향에 따라서 회전자, 그러니까 모터 축이 따라 돌게 되는 거죠. 아하, 자석이 도는 걸 따라 도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회전 방향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자기장의 회전 방향을 반대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자기장 방향을 반대로. 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전동기에 들어가는 세 개의 전원선 있잖아요. 보통 R, S, T 상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두 선의 연결을 서로 맞바꾸는 거예요. 아, 그냥 두 개를 바꿔 껴요. 네. 예를 들어서 원래 R, ST 순서로 연결했다면 이걸 뭐 RTS나 SRT 순서로 바꿔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상순서, 영어로는 페이지 시퀀스라고 하는데 이게 바뀌면서 자기장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돼요. 그럼 전동기도 반대 방향으로 돌게 됩니다. 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3개 단자 중 2개 단자 교체 접속. 아, 3선 중에 2선만 딱 바꿔주면 되는 거군요. 진짜 간단한 원리네요. 근데 현장에서는 이걸 몰라서 모터가 반대로 돌 때 막 당황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죠. 혹시 작업할 때 R, S, T 세 가닥 중에 아무거나 두 개 바꿔도 상관없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론적으로는 RST 중에 어느 두 상을 바꾸든 회전 방향은 반대가 됩니다. 현장에서도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이고요. 그렇군요. 다만 뭐 제어 회로가 아주 복잡하게 구성된 경우에는 단순히 전원선만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제어 로직과의 연관성도 좀 고려해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뭐 기능사 시험 수준에서는 3선 중 2선 교체, 이게 회전 방향 변경의 핵심 원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보기 1의 전압이나 주파수 변경은 주로 속도 제어랑 관련이 깊고요. 아, 속도. 네, 그리고 3 기동 보상기나 4 델타 Y 결선 변경, 이런 건 기동할 때 전류를 줄이기 위한 기동 방법이랑 관련된 내용이지 회전 방향을 바꾸는 직접적인 방법은 아니에요. 아, 명쾌한 설명 감사합니다. 속도 제어, 기동법, 그리고 회전 방향 변경, 이걸 확실히 구분해야겠네요. 네,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다음 5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건 도면 기호 문자네요. 전기 배선용 도면에서 매입용 콘센트, 기호를 찾는 문제입니다. 블로그 자료를 보니까 정답은 3번 기호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기호들, 어떻게 구분해야 할까요? 비슷비슷한 게 많아서 헷갈릴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전기도면 기호는 일종의 약속된 언어라서요. 이걸 정확히 읽어내는 능력이 필수적이죠. 콘센트 기호는 특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설치 위치, 예를 들어 벽 붙이냐, 바닥이냐, 천장이냐, 또 노출형이냐, 매입형이냐, 방수용이냐 아니냐 이런 거에 따라서 기호가 조금씩 달라요. 아, 종류가 많군요. 네. 문제에서 묻는 매입형 콘센트는 말 그대로 벽이나 바닥 같은 데 파묻어서 설치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쵸. 도면에서는 보통 벽면을 나타내는 선에 콘센트 모양, 뭐 동그라미나 반원 같은 모형이 걸쳐지거나 아니면 특정 표시, 예를 들어 WP라고 쓰면 방수형인데 이런 표시가 추가되는 식으로 표현돼요. 블로그에 제시된 그 3번 기호가 바로 일반적인 벽붙이 매입 콘센트를 나타내는 표준 기호입니다. 아하. 다른 보기들은 아마도 천장 설치형이나 바닥 설치형, 아니면 노출형 콘센트 이런 걸 나타낼 가능성이 높죠. 그렇군요. 그 벽면 선에 기호가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 뭐 추가 표시는 없는지 이런 걸 자세히 봐야겠네요. 특히 매입인지, 노출인지에 따라서 기호 형태가 달라진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시험장에서 비슷한 기호들 막 늘어놓으면 당황할 수 있으니 자주 나오는 기호들은 정말 눈에 익혀두는 수밖에 없겠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콘센트, 스위치, 뭐 조명기구, 분전반 같은 아주 기본적인 설비 기호들은 반드시 암기하셔야 해요. 뭐랄까? 단순히 모양만 외우기보다는 각 기호가 어떤 설비를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렇게 연상하면서 익히면 조금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아, 좋은 팁 감사합니다. 연상하면서 외우기. 자, 그럼 다시 규정 문제로 돌아가 볼까요? 57번입니다. 이것도 KC 문제네요. 네, 조합 480V 가공인입선이 철도를 횡단할 때 레일면으로부터 전선까지의 최저 높이는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보기는 1, 4m, 2, 4.5m, 3, 5.5m, 4, 6.5m입니다. 이건 안전하고 관련된 아주 중요한 수치일 것 같은데요. 네, 매우 중요하죠. 전선하고 다른 시설물, 특히 사람이나 차량이 통행하는 공간과의 이격거리는 안전 확보의 정말 기본주의 기본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전선 높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열차가 지나갈 때 접촉 사고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한국전기설비규정 KAC에서는요, 가공전선이 철도 또는 궤도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저압이든 고압이든 특고압이든 상관없이 레일면상 높이를 6.5m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 전압 상관없이 무조건 6.5m요? 네. 이건 열차 자체의 높이뿐만 아니라 혹시 전차선이 있다면 그 전차선과의 절연거리, 또 안전 여유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한 기준이에요. 따라서 정답은 4번 6.5m입니다. 6.5m? 와, 생각보다 정말 높네요. 그럼 일반 도로를 횡단할 때 기준하고는 확실히 다르겠군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도로나 일반적인 지표면 위를 횡단할 때 높이 기준은 이 철도 횡단 기준보다는 낮아요. 아하. 그만큼 철도 시설이 가지는 어떤 특수성이나 위험성 이런 걸 반영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거죠. 단순히 숫자를 외우기보다 왜 철도 횡단 시에는 더 높은 이격거리가 필요할까? 이걸 생각해보면 기억하기 쉬울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고속으로 운행하고 전차선이 있을 수도 있고 차량의 진동도 크고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안전을 위한 최소 높이 6.5m. 확실히 기억하겠습니다. 네. 다음 58번 문제로 넘어가 보죠. 이번엔 전선 접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코드나 케이블을 기기 단자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전선이 연선, 그러니까 여러 가닥의 소선으로 이루어진 전선일 경우에요. 그 단면적이 몇 제곱밀리미터 이상이면 터미널 러그, 즉 압착 단자를 사용해야 하는가? 보기는 1, 10, 2, 6, 3, 4, 4, 8mm 제곱미터입니다. 이건 역시 전기 설비의 안전성이랑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규정인데요. 연선은 단선, 그러니까 한 가닥의 굵은 선보다 유연해서 배선 작업하기는 편해요. 장점이죠. 네, 구부리기 쉽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닥의 가는 선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나사 같은 걸로 단자에 직접 꽉 조이면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요? 그 나사의 압력 때문에 일부 소선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밀착이 안 돼서 접촉 저항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아, 접촉 불량. 네. 접촉 불량은 과열의 원인이 되고 심하면 화재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위험하죠.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 굵기 이상의 연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 끝에 터미널 러그 또는 압착 단자라고 부르는 부품 있잖아요. 네, 동그랗거나 포크처럼 생긴 거요. 네, 맞아요. 그걸 압착 공구로 꽉 집어서 부착한 다음에 이 러그 부분을 단자에 접속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모든 소선이 안정적으로 접속되고 접촉 면적도 넓어져서 안전하게 전류가 흐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터미널 러그가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였네요. 그럼 그 일정 굵기 이상이라는 기준이 몇 밀리미터 제곱미터인가요? 네, 그 기준 단면적이 바로 6mm 제곱미터입니다. 6제곱밀리미터. 네, 6mm 스퀘어, 즉 사용하는 연선의 단면적이 6mm 스퀘어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터미널 러그를 사용해서 접속해야 합니다. 4mm 스퀘어까지는 상황에 따라서 직접 접속이 허용될 수도 있지만 6mm 스퀘어부터는 터미널 러그 사용이 의무사항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6mm 스퀘어부터는 터미널 러그 필수. 접속 불량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니 이 기준 꼭 지켜야겠네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다음 59번 문제입니다. 이번엔 좀 특수한 장소에서의 시공 기준이네요. 폭연성 분진, 그러니까 폭발 위험이 있는 먼지죠. 네, 이런 분진이 존재하는 곳에 금속관 공사를 할 때 관과 관 또는 관과 박스를 접속할 때 나사를 몇 턱 이상 조여서 시공해야 하는가? 보기는 1. 6턱, 2. 5턱, 3. 4턱, 4. 3턱입니다. 폭연성 분진이나 가연성 가스, 화약류 분말 이런 게 있는 장소는요. 전기 설비가 점화원이 돼서 폭발이나 화재를 일으킬 위험이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정말 위험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곳에 전기 설비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방폭 구조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금속관 배선 자체는 비교적 안전한 공사 방법이지만 이런 위험 장소에서는 관하고 관을 연결하는 커플링 부분이나 관하고 박스, 정쌍 박스나 풀박스 같은 거요. 이걸 연결하는 부분의 기밀성, 이게 아주 중요해요. 아, 틈새가 없어야 하는군요. 그렇죠. 만약에 접속부 틈새로 내부에서 생긴 스파크가 새어나가거나 반대로 외부의 그 폭발성 분위기가 관 내부로 침투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사를 더 간단히 조여야 한다는 거군요. 턱이 하는 게 그 나사산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턱은 나사산을 의미해요.
한국 전기 설비 규정에서는 이런 폭연성 분진 위험 장소에서 금속관 상호 또는 관과 부속품, 박스난 커플링 같은 걸 나사 결합할 때는요. 최소 5턱 이상 완전히 조여서 나사산이 5개 이상 서로 맞물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턱 이상. 네, 이렇게 깊게 조여야 접속부의 기밀성이 확보돼서 내부랑 외부가 차단되고 혹시 내부에서 아크가 발생하더라도 그 열이나 불꽃이 외부로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는 거죠. 와. 따라서 정답은 2번 5턱입니다. 일반 양소에서의 시공 기준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거예요. 5턱 이상 폭발 위험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그 접속부 밀폐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군요. 이유를 알고 나니 이 5턱이라는 숫자가 더 와닿습니다. 네, 그렇죠. 원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0번 회로 이론 문제네요. 네, 똑같은 크기의 저항 R을 4개 가지고 있다. 이 4개의 저항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합성 저항의 최대값은 최소값의 몇 배인가? 보기는 1, 4배, 2, 16배, 3, 10배, 4, 5배입니다. 이것은 저항의 직렬 연결하고 병렬 연결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이해를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 개의 저항을 조합해서 가장 큰 합성 저항값을 얻으려면 모든 저항을 어떻게 연결해야 할까요? 직렬로 연결해야죠. 그렇죠. 직렬로 연결해야 하고 반대로 가장 작은 합성 저항값을 얻으려면 모든 저항을 병렬로 연결해야 합니다. 문제에서 동일한 저항 R 4개를 사용한다고 했죠. 네. 먼저 최대값을 구해봅시다. 4개의 저항을 모두 직렬로 연결하면 총 합성 저항 R 직렬은 R 플러스 R 플러스 R 플러스 R은 4R이 됩니다. 4R. 네. 다음으로 최소값을 구해봅시다. 4개의 저항을 모두 병렬로 연결하면 그 합성 저항의 역수는 각 저항 역수의 합과 같으니까 1병렬 이퀄 1R 플러스 1R 플러스 1R 플러스 1R 이게 4R이가 되죠. 아, 역수의 합이 4R. 네. 따라서 R 병렬, 즉 최소값은 이걸 다시 뒤집어서 R4가 됩니다. 아, 직렬일 때 4R이 최대값, 병렬일 때 R4가 최소값이군요. 그럼 문제는 최대값이 최소값의 몇 배인지를 묻고 있으니 네, 그렇죠. 이제 다 구했죠? 최대값 4R을 최소값 R4로 나누면 됩니다. 비율 이꼴 최대값 이꼴 최소값 이꼴 4R 이꼴 R4 이거죠. 분수 나눗셈이니까 뒤에 걸 뒤집어서 곱하면 4R 곱하기 R분의 4. 그럼 R이 약분되고 4 곱하기 4는 16. 그렇죠. 16이 됩니다. 따라서 최대값은 최소값의 16배가 됩니다. 정답은 2번이죠. 이 문제는 저항의 직렬, 병렬 합성 저항 공식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그리고 문제의 요구사항, 즉 최대값과 최소값의 비율을 제대로 파악해서 계산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16배. 아, 계산 과정까지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직렬과 병렬의 기본 원리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막상 시험장에서 보면 좀 당황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렇게 7문제를 함께 풀어보니까 각 문제가 요구하는 핵심 지식하고 원리가 무엇인지 훨씬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내용들 KEC의 저압 가공전선 규정이라든지 삼상 유도 전동기 회전 방향 변경 원리, 도면 기호 해도, 안전 이격거리, 또 올바른 전선 접속 방법, 위험 장소 시공 기준, 그리고 저항의 직병렬 계산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은 모두 전기 분야의 기본이면서 핵심이에요. 네. 단순히 답을 외우는 걸 넘어서 왜 이런 규정이 필요하고 왜 이 방법이 사용되는지 그 근본 원리를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그 KEC 규정들은 수많은 경험하고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안전 약속이니까요. 그 배경까지 생각하면서 학습하시면 더욱 효과적일 겁니다. 맞습니다. 이유를 아는 공부가 중요하죠. 오늘 저희와 함께 전기기능사 AI 학습 노트 블로그의 기출문제를 분석한 이 시간이 당신의 독학 과정에 깊이를 더하고 시험에 대한 자신감을 불어넣는 좋은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러셨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다룬 저항의 직렬, 병렬 연결 같은 아주 기초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혹은 거대한 공장의 자동화 설비 같은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는 과연 어떤 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단순히 공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본 원리가 실제 기술과 어떻게 연결되어서 세상을 움직이는지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해보는 것이 개념을 더 깊고 단단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좋은 생각입니다. 다음 분석에서도 당신의 합격을 응원하며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